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않는 우리 어선이 북한에 납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의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을 즉각 직권 연직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가운데 세 번째로 소환된 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4억 5천만 원을 뜯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윤 전 시장 말고도 유력 인사 10여 명에게 접근했는데 윤 전 시장만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1여년간 끌어온 백혈병 발생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한 1984년 이후 반도체와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질병을 얻은 전원에게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강원도 스키장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서울에서도 첫 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초 북한 경비정이 조업 중이던 어선을 납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 선박이 북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북한 경비정이 남측 수역으로 내려와 이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쯤 동해 북방 조업자재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업 중이던 경북 후포선적 통발어선에 북한군 고모보트가 다가왔습니다. 해당 어선에 북한군 7, 8명이 올라타더니 해당 수역에서의 작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선장과 10명의 선원을 격리시키고 북한 수역 쪽으로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약 2시간 후 북한군 1명이 추가 승선해 남북 관계가 화해 국면이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해당 어선은 지난 15일에도 같은 해역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의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이 조사한 결과 해당 어선은 조업 자재 해역을 벗어나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이와 관련해 우리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해 경비함 한 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곳이죠.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오메가와트 원자로가 있고 실험용 경수로를 추가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단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곳에서 몇 달간 움직임이 관측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observed fabrication of reactor components and possible transfer of these components into the reactor. 지난 8월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한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지속적인 관찰 끝에 내놓은 발표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도 당시 영변 핵시설 부근 구룡강 일대에 준설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냉각수 배출 작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추가 조치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향을 밝혔던 북한이 원자로에서는 계속 작업을 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IAEA는 자세한 건 현지에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며 북한의 사찰단 방문 허용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IAEA 사찰단을 추방한 이래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윗선 대법관으로는 마지막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3명의 전 대법관이 다 나왔으니 이제 남은 건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이죠. 이병주 기자입니다. 예정된 출석 시간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낸 고영한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후배 법관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사법부가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도 했지만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관의 비위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의 주심을 맡아 고용노동부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심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 소환으로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당시 윗선이었던 3명의 법원행정처장들이 모두 조사를 받은 상황.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판사 탄핵 결의를 놓고 법원이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관 탄핵 검토를 결의한 전국 법관대표회의 자체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까지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현재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글입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를 결의한 지난 19일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긴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 발 더 나가 탄핵 검토 결의가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 파동이자 정치 행위일 뿐이라며 이를 의결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 탄핵 결의를 놓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법부가 둘로 쪼개진 양상입니다. 때마침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사법부가 국회 뺨치게 정치를 잘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판사회의를 탄핵해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탄핵을 결의했는가 하면은 전국 법관대표회에서 탄핵 대상을 특정 판사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탄핵을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법원은 법원 내부에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로서도 공식적인 의견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에 대한 자체 징계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태 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전국 법관회의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니 대법원이 부랴부랴 내부에서 우리가 징계한다며 징계를 서둘렀고 징계 대상자 13명의 명단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죠. 이 중 특히 사법권 남용 의혹의 정도가 심하다고 알려진 이규진 판사가 내년에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임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뻔뻔한 걸까요?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법원 안팎에서 탄핵 6인방으로 꼽힙니다. 장관급인 권순일 대법관, 차관급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과 함께 사법농단에 수종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 위원은 내년 2월 28일 판사 임기가 끝나 10년마다 자격을 따지는 재임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각에선 이 전 위원이 연임 신청을 안 하는 방법으로 현직 판사만 당할 수 있는 탄핵을 피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전 위원이 얼마 전 대법원에 연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연임을 희망하지 않으면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 일종의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에 남아서 징계받는 경우에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징계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파면되지 않는 한 1년 뒤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 전 위원이 버티다 만약 탄핵을 당한다면 5년 동안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고 공무원 연금도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이 전 위원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안하다는 답변만 보냈고 사무실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신뢰를 흔들어 놓고도 퇴진 의사는 없는 사법농단 연루 고위 법관에게 국회가 탄핵 카드를 뽑아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청와대 핵심 비서관인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직권 면직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지금 거리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윤창호 씨 친구들이 서명을 받고 있죠. 먼저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서 500m 떨어진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 오늘 새벽 0시 35분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곳에서 적발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회식을 끝내고 관용 차량을 타고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주차된 장소를 찾지 못하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를 100m 몰아 대리기사와 만난 직후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청와대 외곽경호경찰과의 대화 과정에서 기사를 만나러 올 때까진 직접 차를 운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습니다. 당시 김 비서관은 소속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은 김 비서관을 귀가시킨 뒤 직업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직원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통상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었던 의전 비서관실 여직원 2명은 앞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선임 행정관에서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한 김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으로 문 대통령의 내외부 행사의 의전을 책임져 왔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을 징계 기록이 남는 조처인 직권 면직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천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소식에 상당히 진노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고 대통령이 말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그림자 역할을 하는 청와대 참모가 적발이 된 거니까요. 이어서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동성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과 동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한 지 불과 43일.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직원 2명과 동승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직접 불러 진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직접 밝혔는데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동승한 청와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마침 청와대에서 직원 전체가 모여 단합대회를 위한 첫 워크숍이 열렸지만 분위기는 침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크숍 장소도 외부 시선과 논란을 의식해 애초 청와대 밖에서 내부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도덕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던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 음주운전 적발에 당혹해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운명을 달리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발의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넘쳐나고 단속 현장을 빠져나가는 행태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SUV가 검문에 불응하고 그대로 내뺍니다.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경찰관을 매단 채 다시 달아납니다. 경찰관은 약 20m나 끌려가고 나서 도로에 나뒹굴고 맙니다. 도로폭이 좁은 거리여서 만일 운행 시에 상대편 맞은 차에게 부딪혔을 때 생명 위험까지도 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전남 순천에서는 음주 차량이 펜스를 뚫고 철길에 들어가 열차와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0.100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술잔도 못 먹고요. 맥주 한두 병 마셨어요. 대리운전 불렀나? 잠시 뒤 또 다른 승용차는 급문에 불응하고 무서운 속도로 달아납니다. 청년 윤창호를 죽음으로 내몬 음주운전은 매달 10,000건이 훨씬 넘게 적발됐고 지난 9월에서 10월만 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판사에겐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음주운전을 해도 징계할 기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 심지어 음주 뺑소니를 했는데도 4개월 감봉으로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놓고 누굴 판결한다는 걸까요? 이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충청 지역의 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대.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관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질 예정이지만 전례만 보면 벌써부터 치외법권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가 예상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같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법원 공무원은 감봉의 정직 처분까지 받았지만 판사는 서면 경고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음주뺑소니로 사람 5명을 다치게 한 판사에 내려진 징계는 고작 감봉 4개월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지만 법관들은 이런 징계 기준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법관은 징계를 받더라도 서면 경고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만 내릴 수 있다며 아예 수위를 제한했습니다. 법관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위가 있을 경우에 더 엄격하게 처분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관 징계법을 방패 삼아 오히려 법관만 치외법권 영역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나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런 말에 속아 수억 원을 뜯긴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었죠. 피해자가 10여 명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딱 한 명,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만 돈을 보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나요. 강세웅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은 자신을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고 밝힌 여성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습니다. 딸 사업 문제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시장은 문자가 온 번호로 통화까지 했지만 목소리가 권 여사와 비슷해 4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시장에게 문자를 보낸 여성은 권 여사가 아닌 40대 김모 씨였습니다. 선거운동을 그런 관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윤 시장 말고도 광주 전남 지역 유력 인사에게 자신을 김정숙 여사로 사칭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문자를 무시했고 사기를 직감한 한 유력 인사의 신고로 김 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조사했지만 당시 윤 시장에게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일명 해경궁 김 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죠. 이번엔 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였는데 이 지사 측은 정황만 갖고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이른바 해경궁 김 씨로 잘 알려진 트위터 계정은 지메일 아이디 KHK631000으로 등록됐습니다. 경찰은 이 아이디를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사용해온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부부가 다니던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아이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해경궁 김 씨가 쓰던 아이디로 중복 확인 절차를 거치면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이디 주인이 김 씨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사 측은 막연한 추측으로 문제의 계정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 사실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이 날이 갈수록 의혹만 더하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대변인이었던 백종덕 변호사가 이 지사와 김희경 씨를 수사했던 경찰서장과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죠. 경찰은 당시 문제가 없었다고 이미 검증을 받은 사안이라며 할 테면 해봐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이 지사는 종일 침묵을 지켰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백종덕 변호사는 허경열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유연철 분당 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사장 밥집, 이른바 한바식당 수주를 대가로 지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허 청장이 1억 4천만 원, 유 서장은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일부가 이제 반환되어진 이런 내역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백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이 지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발 내용이 사실 무근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기에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경군 김 씨 사건과 관련해 김혜경 씨를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도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지사는 공식 행사는 물론 SNS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희정 지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감싸기 논란이 일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심한 듯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며 출당 조치 등에 대해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 과정, 그리고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 때와는 당의 대응이 너무 다르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다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던 거고요.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와의 형평성도 제기하며 이 지사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가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지지층과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로닷이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제천의 한 마을. 20년 전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 부부가 살던 곳입니다.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신 씨의 소재는 물론이고 아들인 마이크로닷도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신 씨에게 보증을 섰다 2억 원의 빚을 지게 된 마이크로닷의 큰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신 씨는 축사 도동에서 젖소 80여 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정리하고 한밤중에 도주했다는 겁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들도 많이 전화가 나한테 형이니까 좀 물어달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20억 원을 빌렸다는 채무설은 선을 그었습니다. 서로 친하다고 사용증도 없이 돈을 쉽게 해서 100만 원 줬던 1000만 원 줬던 이런 상황에 지금
와전이 돼가지고 한때 이 마을에서 살던 서씨 부부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루닷은 당시 5살이라 이런 일들을 정확히 몰랐다고 밝혔지만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해명을 두고서도 논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마이크 루닷 부모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중단된 건 20년 전입니다. 기소 중지돼 있어서 지금이라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마이크 루닷 부모가 돈을 빌려간 시점은 1997년. 이들의 뉴질랜드행으로 2년 뒤 경찰 수사는 멈췄습니다. 원래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04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머무는 경우엔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부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채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빌려준 돈의 권리도 사라진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나라 형사기관이 나서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력범죄나 조직적 사기범죄가 아닌 이상 범죄수익 환수관련법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루닷 부모가 형사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라도 돌려준다면 처벌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오늘도 오전부터 예산 심사를 파행하는 등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비는 세수는 어떡할 거냐는 야당의 질문에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했다는 말이 나왔고 그럼 또 세를 올릴 거냐며 불이 붙은 겁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벼르고 있던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까지 열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가짜 일자리,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20조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통계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쇼윈도, 이 가짜 일자리 예산,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예산,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이어진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부족한 4조 원의 재원 마련을 놓고 야당과 정부가 격돌했고 한때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올 걸로 예측해 지출 계획부터 세운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둘러싼 예산을 놓고도 회의가 한때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북 예산과 특수활동비, 일자리 예산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 대 야당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여당이 경제사회노동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탄력 근로제 확대 논의를 잠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 개정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죠. 야당은 약속대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원내대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반발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유예론을 내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논의하면 국회도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 말한 지 하루 만에 여당도 입법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가 동의해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겠다. 그러면 저는 국회에서 좀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당장 연내 처리를 함께 약속했던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길래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은 또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인지 묻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의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야당의 반발이 정기국회에 암초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유한국당은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이나 똑바로 하지 왜 전국을 누비고 다니느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흠집내기를 그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박원순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대선 행보를 하는 동안 서울의 경쟁력에 위기가 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행보가 날이 갈수록 점입 강해입니다. 어제는 대전으로 오늘은 부산과 경남으로 가히 대선 행보를 방불케 하는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박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말로는 어떤 경우에도 채용비리는 용납 못한다면서 정작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하지 말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에 대해 여당은 유력한 정치자산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며 박원순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제기됐던 그런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박 시장을 타깃으로 정치 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라며 국정조사 수용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가운데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남자 고등학교는 없고 여자 고등학교는 있고 남자 의사는 없지만 여의사는 있는 곳. 바로 국립국어원이 만든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여직원, 여의사, 여경처럼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붙는 여자나 학교명만 쓰는 남자 고등학교와 달리 여자 고등학교 앞에 굳이 여자를 붙이는 게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우리 국어사전엔 아직 반영되질 않은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왈가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남자처럼 덜렁거리며 수선스러운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댄서를 찾아보면 두 번째 뜻풀이로 손님을 상대로 사교춤을 추는 걸 직업으로 하는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과 직업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면서 굳이 여자로 콕 집어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여자, 남자 단어가 포함되거나 한자로 남녀가 들어간 770개 단어의 뜻풀이를 살펴봤더니 이 가운데 92개가 성차별적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성, 남성성을 강조한 단어가 38%, 여성과 남성을 구분지으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단어가 21%, 성차별과 비하가 포함된 단어가 18% 등등 시정하거나 수정해야 할 단어가 꽤 많았죠. 단어와 같이 실려있는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부는 여성만의 가사노동으로 표현했고 색시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집가는 색시가 연지와 곤지를 찍는 건 신랑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처녀의 예문으로 그녀는 결혼할 때 이미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도 있었죠. 반면 수년 넘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소수자나 이주 노동자, 트랜스젠더 같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단어들은 아직 등록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언어는 그 사회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그 인식을 담는 그릇이 바로 사전이라고 하죠.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사전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한 걸까요? 사회가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에 맞게 조금만 더 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국어 사전에 성차별적인 단어가 아닌 모두가 행복하고 정의로운 단어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로 떨어진 오늘 강원도 스키장들은 이 겨울이 반가웠겠죠. 대거 개장을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에 첫 눈이 온다고 합니다. 경기와 강원 일부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정설민 기자입니다. 하얀 설원을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려온 사람들로 스키장은 북적입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이곳 스키장은 지난해보다 6일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계속 개설을 이어나가 차례로 슬로프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평소에는 2-3겹만 입어도 추운지 몰랐는데 오늘은 4겹을 입었는데도 되게 추운 것 같아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많은 눈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새벽에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후면에서 접근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다시 날씨는 구름만 다소 끼는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추위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기습 한파가 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했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 만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의 손을 잡은 뇌종양 환자 한혜경 씨. 11년, 길고도 고난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된 분쟁은 질병과 작업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이견으로 평행선을 그어왔지만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 인저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삼성전자는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 LCD 생산 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또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발전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11년 전 아버지와 딸의 작은 약속은 우리 사회 노동 인권에 큰 이정표로 남았습니다. 그 유미가 이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약품에서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억울한 일을 꼭 밝히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미야, 약속 지켰어.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비싼 외제차 리스 이용자들을 상대로 리스비도 내주고 매달 대여료까지 주겠다며 받아낸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 넘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법적으로 차를 리스하면 본인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창고 안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 정식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대포차입니다. 비싼 고급 외제 리스차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리스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주겠다며 차를 빌려와 대포차로 유통시킨 겁니다. 외제차 딜러 등 알선업자들은 차를 빌려주면 리스비도 내주고 대여료도 챙겨주겠다는 말로 리스 이용자들을 속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외진 곳에 위치한 창고에 대포차들을 숨겨뒀다가 해외로 밀수출하기도 했고 불법 개인 렌트업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포차로 둔갑한 차들의 주요 고객은
제값 주고는 외제차를 살 수 없는 젊은 층이었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고급 유제차를 탈 수 있는 유혹에 주로 20, 30대 젊은 층이 대포차를 거래하였습니다. 이들이 2015년 말부터 2년 반 동안 시가 130억 원 상당의 대포차 110대를 유통시켜 얻은 부당이익은 약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포차로 둔갑한 걸 뒤늦게 알아챈 리스 이용자들은 리스 차량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경찰은 O 씨 등 대포차 유통조직원 13명을 적발해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지금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는 올해 4회째를 맞는 MBN 히어로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군인과 경찰, 해경, 소방관을 응원하는 축제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준 기자, 콘서트 시작됐나요? 네, 저는 지금 잠실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유명 가수들과 관객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시작된 MBN 히어로 콘서트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어로 콘서트는 국내 최초로 안전을 주제로 열리는 콘서트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영웅들인 경찰, 해경, 소방관과 가족, 일반 관객까지 4천여 명이 관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수 이특과 배우 설이나의 사회로 열리는 올해 콘서트에는 아이콘, 여자친구, EXID, 청아, 홍경민, 혜진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K-팝 열풍을 이끄는 한류 아이돌의 화려한 무대부터 발라드와 트로트 가수들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히어로 콘서트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는데요.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들은 안전 영웅들을 응원하며 다 함께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 영웅들에겐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겐 영웅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중 다문화 가정 출생아는 18,44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인 거죠. 비율로만 보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치. 앞으로 다문화 정책이 더 중요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국적으로 보면 외국 출신 어머니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외국 출신 아버지는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곤약 젤리 찾는 분 많은데 식약처가 조사해봤더니 시중에 유통되는 곤약 젤리 음료 3개 중 1개는 다이어트 효과가 없었습니다. 말만, 광고만 번지르르 했던 거죠.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곤약 젤리 광고입니다. SNS 등 온라인 광고를 통해 식사 대용 식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광고하는 제품들 궁금해서 먹어봤어요. 친구들은 먹는 친구들 좀 있어요. 광고 보고 그냥 궁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식약처가 곤약 젤리 146개 제품을 점검했습니다. 40%에 해당하는 54개 제품은 배변 등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정도의 함량이 되지 않거나 아토피나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를 했습니다. 배변 활동 촉진 및 인체에 유용한 효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곤약 젤리 섭취가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곤약 제품을 식사 대용으로 먹을 경우에는 영양 결핍을 초래하고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서 건강 관리와 또 다이어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 3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허위 과대 광고 업체 15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의 총재로 선출된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도피 범죄자들에 대한 공조 수사와 국내 송환은 더 탄력을 받게 되겠죠. 서동균 기자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의 수장이 된 김종양 총재. 취재진 앞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리고 또 경찰을 대표해서 제가 국제 무대에 나와가지고 당당히 제대로 평가받았다는 데 대해서도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폴은 194개의 회원국들로 구성된 국제 형사기구. 각국의 범죄자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잡는 데도 공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해외로 도주한 한국인 피의자들의 검거와 송환이 직간접적으로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옵니다. 국외 도피 사범이라든지 아니면 또 즉색 수비된 대한민국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국내로 송환하는 데 있어서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영 총재는 경찰 재직 당시 외국과 관련된 형사 업무를 두루 다뤘으며 경기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부터는 인터폴의 부총재를 맡아왔습니다. 김 총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치안력을 알리는 동시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각국의 경찰력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방학 때도 월급을 주는 등 시간 강사 처우 개선법이 내년에 시행되죠. 사실 시간 강사들 잘들 하고 만든 법인데 대학들은 처우 개선은커녕 강사 수를 대려 줄이고 있습니다. 한양대와 고려대는 강사 감축 목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한양대 한 단과대학이 강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 모든 교과목을 전임 교원이 맡고 그동안 강의를 맡아온 강사에게는 사실상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겁니다. 하지만 한양대 관계자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면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아예 대외비 문건을 만들어 구체적인 감축 목표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간 강사 채용을 최소화하라는 세부 지침을 세운 건데 논란이 커지자 고려대는 문건의 존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을 검토한 건 맞고요. 저희가 여러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강사를 줄이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강사들 역시 우려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약한 사람들인 거죠. 강사들은 제일 약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좀 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대학들은 강사법이 통과되면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학의 등록금이 10년간 동결된 상황에서 이 강사법만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정 지원이 충실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유은혜 사회부 총리가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 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로지 여자 골프 최강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LPGA와 KLPGA 한국 선수들의 맞대결 챔피언스 트로피가 오늘 개막했는데 역시나 막상막하였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지의 두 번째 샷이 그린을 타고 흐르더니 홀컵으로 쏙 빨려듭니다. 이정은은 5m가 넘는 퍼팅을 정확히 홀컵에 떨어뜨립니다. 세계 최강 한국 여자 골프의 DNA에 LPGA, KLPGA 구분은 무의미했습니다. 두 명 중 더 좋은 스코어로 상대팀과 홀별 승부를 가리는 첫날 포볼 매치에선 교포 선수들을 수혈한 해외파의 종이 한 장 차이 판정승. 지은이와 짝을 이룬 호주 교포 이민지는 첫 홀 샷이글 등 정교한 아이언샷을 뽐내며 김자영, 김지영조를 4홀 차로 꺾었습니다. 전인지와 다니엘 강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장하나 이소영조를 5홀 차로 완파했습니다. 맏언니 박인비, 유소연조도 국내파 에이스 최혜진, 오지연조의 한 홀 차 승리. KLPGA 팀에선 김아림, 김지연조, 이승현, 이다연조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정은, 조정민조와 신지은, 이미양조는 승부를 가리지 못해 결국 LPGA 팀이 3승 1무 2패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탐색전을 마친 두 팀은 내일 포선 매치 6경기와 모레 싱글 매치 12경기를 더 벌여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한창인 가운데 국내 선수뿐 아니라 외국인 선수들의 거취도 속속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빼어난 활약을 인정받아 남게 된 선수가 있는 반면 정든 한국을 떠나야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커다란 체구에서 뿜어나오는 맹렬한 장타력에 강력한 송구능력과 몸을 아끼지 않는 호수비까지 하나는 호잉의 공로를 인정해 올 시즌의 2배인 총액 140만 달러를 제시했고 하나 팬들은 내년에도 대전에서 호잉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한용덕 감독이 호잉을 차기 주장감으로까지 거론한 상황. 이외에도 넥센의 브리검과 센즈가 재계약을 체결했고 한국 시리즈 우승의 1등 공신 SK 로맥도 재계약이 유력합니다. 반면 힘겨운 겨울나기를 보내는 선수도 있습니다. KBO 최장수 외국인 선수로 유명한 KT 니퍼트는 적지 않은 나이에 예전보다 떨어진 기량이 발목을 잡고 있고 재계약에 실패한 LG 소사는 자신의 SNS에 마이너리그 도전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7년간 함께한 LG 팬들과의 작별을 알렸습니다. LG는 최근 메이저리그의 우완 투수 케이시 켈리를 영입하며 새 판짜기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서는 첫눈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일 대부분 지방의 비는 5에서 1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낮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중부지방에는 꽤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첫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강원 산지와 영서 지역에는 최고 8cm,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에도 2에서 5,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는 1에서 3cm가량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새벽에는 보통 눈으로 내린 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비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0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잦아듭니다. 남부지방 광주 최고 기온 13도, 대구는 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새벽부터 낮 사이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대형 전광판에 올라온 여성 CEO의 얼굴. 중국 공안이 무단 횡단을 했다며 이른바 망신주기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로의 안면 인식 카메라가 버스 광고에 실린 그녀 둥밍주 회장의 사진을 보행자로 착각해 전송을 했던 거였습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편해진 면도 있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또한 우리 사람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걸 일깨워준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었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